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용호입니다. 가자지구 주민들에게 생명길이라 불리는 라파 검문소가 드디어 열렸습니다. 우리 시간으로 3시간 전부터 구호품이 이집트 국경에서 가자지구로 반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이 워낙 유동적이라 이 통로가 얼마나 열려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현재 가자지구의 필수 물자는 거의 고갈됐고 의료 시스템은 붕괴 위기에 처했습니다. 먼저 김자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파 검문소에 대기 중이던 구호 트럭이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국경 개방 결정 소식이 알려진 지 닷새 만입니다. 이번에 1차로 국경을 넘은 구호 트럭 20대에는 물과 식량, 의료품 등이 실렸습니다. These trucks are not just trucks. They are a lifeline. 하지만 하마스의 탈취 우려에 병원 발전기 가동에 필요한 연료는 제외됐습니다. 병원에 남은 연료는 기껏해야 24시간 분량입니다. We left two of them to face death because we don't have ventilator for them. They left in the emergency till death. 유엔은 가자지구의 의료 시스템이 완전 붕괴에 임박했다고 평가했습니다. 1차 의료시설 60% 이상이 문을 닫았습니다. في بعض المستلزمات والأدوية أشرفت على الانتهاء وفي بعض منها انتهى فعليا. 피란민 수백 명이 대피해 있는 가자지구 알쿠두스 병원은 이스라엘로부터 야간 공습에 대비해 즉각 철수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양측의 교전은 계속되는 가운데 하마스가 미국인 인질 2명을 처음으로 석방했습니다. 인질들의 안전을 생각해 미국과 유럽연합은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이 늦춰지기를 바라는 분위기인데 미묘한 시점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가자지구 지상군 공격을 연기해야 한다고 답변했다가 백악관이 이를 번복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임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두 여성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겁에 질린 표정으로 국제적십자위원회 유언에게 인계됩니다. 지난 7일 하마스의 기습 공격 뒤 인질이 된 미국인 모녀가 석방되는 순간입니다. There are still 10 additional Americans who remain unaccounted for in this conflict. 현재 각국 인질은 200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하마스는 인도주의 차원에서 석방했다고 주장하지만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투입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관측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인질들의 석방 협상 시간을 벌기 위해 이스라엘의 지상군 투입 연기를 압박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스라엘은 완강합니다. צה"ל ממשיך להיערך לשלב הבא של המלחמה, התמרון. 이런 상황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지상군 투입 연기에 긍정 답변을 했다가 질문을 잘못 들어 나온 단순 착오라며 백악관이 급히 수습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 선언 뒤 처음으로 하마스를 상대로 한 가자지구 전쟁 3단계 목표를 내놨습니다. 하마스를 축출하고 가자지구의 새로운 안보 현실을 만들겠다고 했는데 한마디로 하마스를 몰아내고 가자지구에선 손을 떼겠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미국과는 가자지구에 과도 정부를 수립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원영 기자입니다. 가자지구 내 곳곳에 숨어있는 하마스 기반시설 파괴, 그리고 이어지는 지상작전. 이스라엘이 밝힌 이번 전쟁의 첫 단계입니다. יהיו מחירים, אנחנו נצטרך פה את התמיכה של כולנו על העניין הזה בצה"ל. שלב הבא אחריו יהיה יותר ממושך. 두 번째 단계는 숨은 저항 세력을 제거하고 마지막으로 가자지구의 새로운 안보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일상생활에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전쟁 이전까지 가자지구에 지원해온 물과 전력을 공급할 마음도 지역을 점령해 통치할 계획도 없이 아예 손을 떼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과도 정권 수립 가능성을 포함해 가자지구의 장래를 살펴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외신은 또 미국이 하마스 척결 이상의 뚜렷한 목적이 없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이 이번 전쟁을 중동 전역으로 확전시킬 가능성을 우려한다고 덧붙였습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네, 이렇게 중동 정세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사우디아라비아와 카타르 국빈 방문길에 올랐습니다. 대규모 경제계 인사들과 함께였습니다. 이채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의 관저 첫 외빈이었던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4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하며 네옴시티 건설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는 협약도 맺었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옴과 같은 메가 프로젝트, 방산 수소 등 미래 에너지, 한국과 사우디의 협력을 한층 더 확대하고 빈살만 왕세자와의 회담으로 공식 일정에 들어가는 윤 대통령은 투자 포럼 등 여러 개의 경제 산업 관련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특히 사우디 네옴시티의 우리 기업 참여를 구체화시킬 방침인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등 경제인 130명도 동행했습니다. 24일부터는 카타르 도하에서 타민 빈 하마드 알사니 군주와 정상회담과 국빈 오찬을 하고 한 카타르 비즈니스 포럼도 갔습니다. 전 세계가 각축을 벌이는 중동의 메가 프로젝트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윤 대통령은 출국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내각은 컴퓨터 화면을 쳐다보는 행정이 아니라 제대로 된 현장 민심 청취에 힘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국민의힘 혁신기구 출범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혁신위원장 인선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르면 오늘 30대의 이 외부 인사가 혁신위원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막판에 고사하면서 다시 원점이라고 합니다. 여당 상황은 황병준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의 혁신을 전담할 혁신위원장 선임이 난항을 겪으면서 혁신기구 출범이 정체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혁신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상징적인 분을 모셔야 되는 절박한 상황이고 다소 늦더라도 옳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30대 외부 인사에게 혁신위원장직을 제안했지만 마지막 단계에서 고사한 것으로 안다며 연령과 성향을 고려해 새 인물을 추가 물색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혁신 이미지에 걸맞는 인사를 추가로 접촉해 이르면 다음 주 초엔 선임하겠다는 계획인데 정치권 내부에서 사람을 찾자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당 지도부 인사는 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장 사례만 봐도 당 사정을 잘 모르는 외부 인사로는 한계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권고를 한다면 우리 당내에서 찾아보는 게 1순위입니다. 우리 당에도 좋은 분들이 많이 있어요. 또 지도부의 한 인사는 사람부터 찾지 말고 먼저 혁신위원장의 권한과 역할을 명확하게 해야 외부 인사 영입에 속도가 날 것이라며 속도 조절론도 주장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월요일 당무에 복귀할 예정이지만 매주 두세 번씩 재판을 받아야 해서 이 정상적인 대표직 수행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 대표 수사검사를 고발하고 탄핵까지 거론하면서 압박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상황은 최원국 기자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오는 23일 최고위원 회의를 직접 주재할 예정입니다. 지난 9월 8일 최고위 이후 한 달 반 만입니다. 당무에 공식 복귀하지만 바로 다음 날부터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재판에 나가야 합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24일 재판은 국정감사를 이유로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는데 이 대표는 지난 13일에도 국정감사를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했지만 정작 국감장에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대표의 기소를 앞두고 민주당은 검찰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대표의 대북 송금 의혹과 김혜경 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를 위장전입 혐의 등으로 고발하고 탄핵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정섭 2차장도 같이 검사하시는 위법이 확인되면 굳이 가릴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친명계 의원들의 강경 행보에 당내에서는 탄핵을 남발하다간 역풍이 분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비명계 한 의원은 이재명 수사검사를 탄핵하면 국민들에겐 이재명 방탄으로 비춰질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실제로 이재명 대표는 이번 주에만 2차례 법정에 섰습니다. 어제 재판에선 대장동 민간 개발을 두고 30여 분간 검찰을 비판했다고 합니다.
최측근인 정진상 씨의 뇌물수수 혐의와 관련해선 상사였으니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건 연좌제 위반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인 재판 내용은 조성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7일에 이어 대장동 성남FC 재판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단식 후 짚고 다니던 지팡이는 없었습니다. 이번 주에만 두 번째 재판 출석인데 당론 주장식이 하셨습니까? 취재진의 질문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지만 법정에선 30분 넘게 검찰에 대한 성토를 이어갔습니다. 이 대표가 정치적 이익을 위해 대장동 민간업자들과 유착했다는 검찰 주장에 정치자금 마련을 위해 유착했다면 2022년 대선 때 썼어야 하는 건 아니냐며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노후 자금으로 주기로 했다는데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 맞섰습니다.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 오락가락한다는 점을 지적한 겁니다.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최측근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표 측은 검찰 공소 내용을 보면 이 대표와 정 전 실장과의 공모관계를 입증할 내용이 전혀 없다며 가까운 상사니까 책임져야 한다는 건 연좌제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밑에서 나쁜 일이 있었다고 해서 윗사람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올 수 없는 것이죠. 이 대표에 대한 재판은 다음 달 3일 열립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고속도로 터널에서 버스가 승합차를 들이받아 4명이 숨지고 9명이 다쳤습니다. 가을 나들이에 나섰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공기가 건조하다 보니 화재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노도일 기자입니다. 승합차 뒷부분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찌그러졌습니다. 대형 버스 앞 범퍼가 부서지고 유리창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오늘 아침 9시쯤 충북 보은 고속도로 터널에서 고속버스가 앞서가던 승합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합차에 타고 있던 11명 중 4명이 숨지고 2명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고속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명도 큰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승합차에는 동창들과 나들이를 가던 승객들이 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터널 안이니까 순간순간 차들이 이렇게 정체됐다가 풀렸다가 하잖아요. 그거를 잘 못 봤나 봐요. 오피스텔 건물 안쪽에서 불꽃과 연기가 치솟습니다. 오늘 아침 9시 20분쯤 인천 하객동에 있는 오피스텔 2층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2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자력 대피하다가 연기를 마셨는데 특이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 한 채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인 채 곳곳에 불씨를 휘날립니다. 오늘 새벽 3시쯤 경기 부천시의 한 오토바이 보관 창고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로 오토바이 70대 등 7천만 원가량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국내 한우 농가에서 럼피스킨이라는 전염병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충남 서산에서 시작해 당진과 평택에서 추가 확진 사례가 나오고 의심 신고도 이어졌습니다. 구제역과 마찬가지로 일종 가축 전염병이라 축산 농가들은 비상인데 확산 속도도 빠릅니다. 장윤정 기자입니다. 국내 축산 농가에서 럼피스킨병이 처음 발견된 건 지난 19일. 충남 서산 소재 한우 농장에 있던 소 4마리에서 피부 병변이 발견돼 정밀 검사를 실시했고 럼피스킨병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최종 확진 하루 만에 충남 당진과 경기 평택에서도 추가 사례가 나왔습니다. 현재 경기 김포 등 농장 2곳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되면서 방역 당국은 비상 상태입니다. 오늘 아침에 의심적 신고 들어와서 가축방역관하고 나가서 시료 채취해서 검사 의뢰한 상태죠. 다음 주에는 나온다라는. 럼피스킨병은 모기 등에 의해 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구제역과 함께 일종 가축 전염병으로 분류됩니다. 폐사율은 10% 이하지만 고열과 우유 생산량 급감, 불임, 유산 등 증상이 나타나 농가 피해가 불가피합니다. 피해를 줄이려면 신속한 백신 접종이 관건인데 정부 비축 물량은 많지 않습니다. 백신을 총 54만 도 분량을 사전에 확보해서 비축 중이고요.
방역 지역에서 사육 중인 소 총 5만 3천여 마리에 대해서 백신 접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방역당국은 항만을 통해 중국에서 유입되는 모기 등으로 인해 주로 서해안권 농장에 럼피스킨병이 번지는 것으로 보고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발병농장 주변 10km 이내 사육농가의 소에 대한 이동중지 명령을 내리고 감염 매개가 되는 파리와 모기의 방역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네, 국내 의료 체계를 개혁하는 문제가 최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큰 돈을 줘도 지방병원에 의사가 없고 서울 대형 병원에는 발 디딜 틈 없이 환자가 가득 차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또 난관은 무엇인지 이 사안을 취재해온 사회정책부 차정승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차 기자, 크게 두 방향인 것 같습니다. 의사 수를 늘리고 또 지방과 수도권의 보건 격차를 줄이겠다라는 건데 큰 틀에서 어떻게 유도하겠다는 겁니까? 네, 현재 국립대병원은 공공기관으로 묶여 있습니다. 총 인건비 증액에 제한을 받고 있는 건데요. 안 그래도 지방이라 의사 구하기 어려운데 민간과 임금 격차까지 벌어지니까 인력난은 더 심각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이에 정부는 내년 초까지 규제를 풀어서 임금을 대폭 늘리고 교수 숫자도 크게 확대할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 의료 체계의 큰 문제는 생명과 직결된 과, 그러니까 뭐 외과나 흉부외과 또 소아과 이런 데에 의사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 강원도 내 유일한 국립대병원인 강원대병원 소아청소년과를 예로 들면요. 이 3년 만에 겨우 전공의 1명이 지난해 들어왔는데 바로 퇴사를 했고요. 올해는 또다시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현재 전공의 2명과 교수들이 응급실 당직을 서고 있는데 그마저도 전공의 1명은 내년에 졸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응급실, 중환자실, 또 신생아 중환자실, 병동 등 한 사람이 담당해야 하는 부서가 너무 많고요. 차 기자, 의사 수도 부족하죠? 그렇죠. 네, 그런데 발표에서는 의대 정원을 늘린다는 이야기는 빠졌더라고요. 늘리기는 하는 겁니까? 네. 2025학년도 입시에 반영하려면 이 내년 4월까지는 이 증원 규모를 결정을 해야 합니다. 네. 이에 정부는 전국의 의과대학과 지자체에게 정원을 얼마나 늘릴 수 있을지를 조사한 뒤에 이 전문가 분석을 반영해서 올해 말까지는 구체적인 이 수치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오늘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으로 늘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당초 다음 달 초로 예정됐던 의협과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다음 주로 앞당겼습니다. 그런데 의대 정원을 늘려도 또 의사들이 전부 수도권이나 또 인기과에 가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지방이나 필수 의료로 유입시킬 그런 고안은 있습니까? 네, 확대부는 지방 국립대 의대와 정원 50명 이하 소규모 의대에 돌아갈 예정인데요. 먼저 비수도권 의대 지역 인재 선발 비율을 현재 40%에서 50%로 늘리고요. 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병원에 배정되는 전공의 비율도 6대4에서 5대5로 맞출 계획입니다. 늘어난 의대생들이 필수과를 선택할 수 있도록 중증, 응급, 신생아와 분만 등 필수 의료의 수가도 인상합니다. 또 올해 말부터 시행 예정인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금액을 전부 국가에서 부담하는 방안 등 이 필수 의료 분야 분쟁 발생 시에 의료인의 법적 부담 완화 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할 방침입니다. 네, 법적 책임을 낮추고 또 수가를 올리려면 대대적인 수술이 또 필요하겠군요. 자, 각 지역에서는 서로 의대 정원을 서로 늘려달라, 우리를 늘려달라 할 것 같은데 이것도 큰 문제겠어요? 네, 이미 강원대와 제주대 등은 2배 이상 증원을 요청을 했는데요. 경남 250명, 충북 221명, 울산 100명 등 이 늘어난 규모 다 합하면 이미 1000명을 넘겼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여기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도 지역 의료 현안 해결을 위해서 의대 신설을 주장하고 있어서 자칫 과열될 우려마저 나옵니다. 네. 19년 만에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인 만큼 정교한 준비도 또 필요해 보입니다. 차 기자 잘 들었습니다. 카카오가 SM 엔터테인먼트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시세를 조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죠.
금융감독원은 김범수 카카오전 의장까지 겨누고 있습니다. 김 전 의장이 여기에 개입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소환을 통보했는데 어떤 쟁점을 놓고 다투게 될지 먼저 송병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2월 10일 하이브는 카카오에 이어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당시 하이브가 SM 주식을 12만 원에 공개 매수한다고 밝히자 전날 9만 8,500원 하던 주가는 6일 만에 13만 1,900원까지 급등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과정에서 카카오가 시세를 조종했다고 보고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를 지난 19일 구속했습니다. 저 주식 대량 보유 보고하지 않은 이유 있을까요? 김범수 창업자도 알고 있었나요? 이어 김범수 전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게도 오는 23일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금감원은 카카오가 한 사모펀드와 함께 2,400억 원을 투입해 주가를 끌어올렸다고 보고 있는데 김 전 의장이 이를 보고받았거나 지시했을 가능성이 큰 걸로 보고 있습니다. 사모펀드와 공모했는지 지분 매입에 의도성이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유죄로 인정이 된다면 그러면 카카오의 여러 가지 영업 활동에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하지 않을까요? 하지만 하이브의 공개 매수 마감 2주 전부터 주가가 12만 원 이상을 유지했고 두 회사의 주식 매수도 단 하루만 겹쳐 시세 조종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시세 조종 의혹뿐 아니라 카카오는 최근 바람잘 날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데이터 센터에 불이 나 먹통 사태를 일으켰고 실적은 바닥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논란에다 사법 리스크까지 불거지면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한때 시총 3위까지 올랐던 카카오가 어쩌다 이 상황에 이르렀는지 최은정 기자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지난해 10월 판교 데이터 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 카카오 서비스 상당수가 수일 동안 장애를 일으키며 시민들이 불편을 겪자 김범수 전 의장은 국감장에 불려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먹통 사태가 잦아들기도 전인 11월에는 2021년 스톡옵션 먹튀 논란으로 사퇴한 류영준 전 카카오페이 대표가 다시 비상근 고문으로 위촉된 사실이 알려지며 비판을 받았고 주가 15만 원을 회복하기 전에는 스톡옵션을 행사하지 않겠다던 남궁훈 전 카카오 대표는 올해 상반기 스톡옵션 행사로 94억 3,200만 원의 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져 비난이 일었습니다. 이용자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달 한 카카오 임원은 법인카드로 게임 아이템 1억 원을 결제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에 항저우 아시안게임 축구 응원 클릭 서비스 조작도 논란이 됐습니다. 포털 내 매크로 사용 금지 범위 특정, 포털 대표자 책임성 제고 등 입법 보완을 국회와 협업하여 추진토록 하고 여기에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 혐의를 받고 있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 대표가 지난 19일 구속됐고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전 의장까지 금융감독원이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을 통보한 상태입니다.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와 사법 리스크 논란은 실적 악화로도 이어져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44%나 감소했습니다. 기업을 운영하는 경영진들의 역할과 책임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 그룹 전체 차원에서의 하나의 어떤 경영 철학적인 시스템을 좀 구축하는 게 좀 장기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2010년 출시된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의 대성공을 시작으로 계열사 140여 개를 거느린 한국 대표 빅테크 기업으로 성장한 카카오.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 정부가 지난 4월 아파트 분양권 관련 규제를 대폭 풀겠다며 전매 제한을 완화했었죠. 그런데 패키지 규제로 불리는 실거주 의무도 풀려야 하는데 여전히 국회 문턱에 막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분양권 매매가 힘들어지고 분양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정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일반 분양에 나섰던 서울 강동구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
2달 뒤 분양권 전매 제한이 해제되지만 거래는 잠잠합니다. 살고 싶은 사람은 있겠죠. 근데 지금 할 수가 없는 구조니까 지금 거래도 안 되고 지금 조용하니까. 정부는 지난 4월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을 대폭 완화했습니다. 하지만 패키지 규제로 불리는 2년 실거주 의무는 반년 넘도록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전매가 가능해도 전제 조건인 실거주 의무가 남아있어 사실상 매도가 불가능한 상황인 겁니다. 실거주 폐지되면 한 11월 폐지가 된다고 했을 때 그 다음부터는 좀 손님이 좀 많지 않을까 싶어요. 이처럼 전매 제한은 풀리지만 실거주 규제가 남아있는 곳은 서울에만 약 7천여 가구. 정부는 관련 입법을 처리해 혼선을 줄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정기국회 마치기 전에 빨리 입법됨으로써 이걸로 인해서 또 묶여있는 부분이 작동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야당은 투기성 갭 투자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수분양자들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최초 입주 시기 1년, 2년 이렇게 임대를 주려고 했던 실수요자들 같은 경우는 실거주 의무를 위반하게 돼서 여당은 국정감사 직후 야당 설득 총력전에 나설 방침입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시장이나 주택가에서 볼 수 있었던 과일 가게들을 최근엔 지하철역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1인 가구가 늘면서 출퇴근길 직장인들을 공략한 것이라고 합니다. 상대적으로 싼 임대료에 유동 인구도 많아서 가게 수도 늘고 있습니다. 조윤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껍질을 벗긴 수박을 한입 크기로 자른 뒤 플라스틱 용기에 옮겨 담습니다. 서울 지하철 사당역에서 2년 6개월째 과일 가게를 운영하는 김대환 씨는 먹기 편한 과일 판매를 영업 전략으로 잡았습니다. 지하철역 이용 시민들을 공략한 겁니다. 지하철 과일 가게엔 이렇게 제 한 손에 들어올 정도로 소분해 파는 과일들이 많습니다. 1인 가구나 출퇴근길 직장인들이 주 고객층이기 때문입니다. 퇴근길에 과일 가게에 있어서 과일 사가지고 이제 집에서 먹으려고 사가지고 가는 거죠. 서울 사당역과 합정역, 노원역 등 서울 시내 지하철역 20여 곳에서 과일 가게가 운영 중입니다. 날씨에 영향을 안 받는 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고요. 역세권 상가하다 보니까 일단 판매율도 일단 지상 매장보다는 조금 더 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무인 판매대까지 등장한 상황. 편하게 보시고 상태도 확인하시고 또 가끔 또 맛도 보시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임차료가 저렴해지고 있는 점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1인 가구 증가가 과일 소비 문화도 바꾸고 있습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네, 주말 아침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강원도는 영하 5.6도를 기록하면서 설악산에 올가을 첫눈이 내렸습니다. 절정으로 물들어가는 단풍 명소에는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하동원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해발 1600m 설악산 중청 대피소입니다. 흰 눈발이 흩날리고 나무 의자 등 곳곳에도 눈이 쌓였습니다. 영하 5.6도까지 떨어진 강원도에서는 오늘 새벽 올가을 첫눈이 내렸습니다. 지난해보다 11일 늦은 기록입니다. 새벽 4시부터 5시 사이부터 내리기 시작했고요. 한두 시간 정도 내렸고 눈은 0.5에서 1cm 정도 쌓였습니다. 일교차가 커지면서 단풍도 절정에 접어들었습니다. 설악산과 오대산 등은 산 전체가 울긋불긋한 단풍으로 물들면서 등산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단풍이 내려가지 않은 남녘에는 은빛 억새가 나들이객을 유혹합니다. 가을바람에 넘실거리는 은빛 억새는 장관을 연출합니다. 산 능선마다 고운 융단을 펼쳐놓은 듯한 풍경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멋있지 않아요? 예쁘네요. 포즈 좀 다른 포즈 좀 취해주세요. 나들이객들은 축구장 47개 면적이 핀 억새를 보며 가을 분위기를 만끽했습니다. 마음이 확 트이고요. 이렇게 살랑살랑 부는 게 많이 아름답기도 하고 일단 가을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그게 너무... 오늘 전국 대부분 지역이 올가을 최저 기온을 기록한 가운데 내일 낮부터는 반짝 추위가 풀리며 다음 주부터 예년 이맘때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경찰관들이 교통 단속이나 의전을 하며 타고 다니는 오토바이, 사이카라고 부르는데요. 특히 시민들이 급박한 상황일 때, 그러니까 응급 환자나 수능날 수험생들을 수송해주는 고마운 일을 합니다. 그러려면 최고의 운전 실력을 갖춰야 하는데 오늘 경찰의 날을 맞아 최강의 사이카 요원을 선발하는 대회가 열렸습니다. 장동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우렁찬 배기음을 내뿜으며 오토바이가 출발합니다. 400kg 넘는 대형 오토바이를 한 몸처럼 다루는 경찰관들. 일명 사이카 요원들입니다. 복잡하게 꼬인 곡선 코스를 능숙한 코너링으로 헤쳐나가고 묘기와도 같은 운전 솜씨를 뽐냅니다. 지켜보는 관객들은 탄성을 내지르고 안타까운 실수에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외빈 경호와 의전, 교통단속과 응급환자 이송은 물론 수능 때면 수험생들을 실어 나릅니다. 경찰의 날을 맞아 최고의 사이카 요원을 뽑는 경진대회가 열렸습니다. 기동 경호에 꽂힌 사이카 주행 실력을 겨루기 위해 전국 14개 시도청에서 29명의 에이스 요원들이 참여했습니다. 저속 주행과 직진 장애물, 곡선 코스 경주 세 종목을 겨룬 이번 대회에선 서울청과 전북청 대원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전북경찰청 교통수사대 화이팅! 사이카 화이팅! 매일매일 조금 투자를 해서 그렇게 연습했던 것이 좋은 결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이카 요원들은 다음 달 16일 치러지는 수능에서도 수험생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TV조선 장도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기가 많은 칭따오 맥주의 중국 공장에서 한 작업자가 원료의 소변을 보는 듯한 영상이 공개돼 소비자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업체 측은 공장을 즉각 폐쇄하고 내수용이라고 밝혔지만 파장이 큽니다. 중국 공안도 조사에 나섰습니다. 송민선 기자입니다. 헬멧을 쓰고 작업복을 입은 남성이 공장 펜스를 넘더니 소변을 봅니다. 중간중간 주위를 살피기도 합니다. 지난 19일 중국 SNS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중국 산둥성 칭따오 맥주 생산 공장에서 발생한 일로 작업자가 맥주 원료의 소변을 본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국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1903년 설립된 칭따오 맥주는 중국 4대 맥주 가운데 하나로 꼽힙니다. 논란이 일자 칭따오 맥주 측은 중국 공안기관에 신고했고 공안기관도 수사에 착수했다며 남성이 소변을 본 맥주 원료는 모두 봉인해 보관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내 수입사도 발빠른 대응에 나섰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공장에선 중국 내수용 맥주만 생산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현재 국내에 들어오는 칭따오 맥주는 해당 공장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120년 된 역사를 자랑했던 칭따오 맥주의 이미지엔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TV조선 송미선입니다. 경찰 특공대와 6년간 동고동락했던 폭발물 탐지견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동료 경찰들의 추모글이 이어졌습니다. 대원들은 200차례 넘게 현장을 함께 누볐던 이 탐지견 럭키의 안장식을 치러주면서 눈물로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병색이 완연한 탐지견 럭키가 병상에 누워 있습니다. 탐지견을 쓰다듬다 경찰관은 참고 있던 눈물이 터져 나옵니다. 지난 2015년에 태어난 수컷 경찰견 럭키는 대전경찰특공대의 에이스 탐지견이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200차례 넘는 임무를 수행하며 호흡을 맞춰왔습니다. 올 초만 해도 건강한 모습으로 경찰특공대 전술평가대회에서 2위를 차지했던 럭키는 지난 6월 원인을 알 수 없는 종괴가 생긴 이후 시름시름 앓았고 지난달에는 급성 혈액암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이후 건강이 악화된 럭키는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럭키의 유해는 특공대원들의 격려를 받으며 특공대 사무실 앞에 묻혔습니다. 그동안 손발을 맞췄던 핸들러 이상규 경사는 개구쟁이지만 성실했던 럭키의 모습이 눈에 아른거립니다. 추운 날씨에 새벽부터 일어나서 럭키랑 이른 아침부터 새벽부터 같이 행사장을 돌아다니면서 업무했던 게 기억에 많이 남고. 경찰 내부망에 럭키의 안장식과 사연이 공개되자 동료 경찰들도 100여 건의 댓글로 럭키의 마지막 가는 길을 추모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전투기를 몰 수 있는 꿈의 기회를 주는 공군주최 행사에서 692대 1의 경쟁률을 뚫고 4명이 선발됐습니다. 이 중에는 작전 도중 순직한 고 김종수 소령의 친형도 있었는데
동생을 대신해 조종칸을 잡고 하늘 날았습니다. 이태영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국산 최초의 초음속 훈련기 T-50이 활주로에 들어섭니다. 흥분된 표정으로 조종석에 오르는 사람들. 공군 조종사가 아닌 692대 1이라는 역대 최고의 경쟁률을 뚫고 선발된 1일 국민 조종사입니다. 공군은 오늘 서울공항에서 국민 조종사 4명의 임명식을 열고 체험 비행을 실시했습니다. 2005년 서해상에서 야간 작전 도중 순직한 고 김종수 소령의 친형인 김종섭 씨도 조국의 영공을 지키던 동생의 애국심을 직접 느껴보겠다며 지원했습니다. 동생의 뜻을 기리고 부모님께 위로가 되고 조카들한테 장한 아버지, 훌륭한 아버지였다는 것을 기억하게 해주고 싶어서 지원했습니다. 베트남 출신 다문화 가정 주부도 이민자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길 바란다며 1일 조종사로 변신했고 군인이 되고 싶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노력을 하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이민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신경외과 의사와 4대 극지 마라톤을 최연소로 완주해 기네스북에 이름을 올린 대학생도 국민 조종사에 뽑혔습니다. 한미동맹 70주년 명예조종사엔 할아버지가 6.25 전쟁에 참전했던 주한미군 공보장교 미셸 장 중위가 선정됐습니다. 이들은 오늘 서울공항을 이륙해 태백산맥을 지나 동해안 정동진과 삼척해안까지 1시간 정도 비행했는데 실제 전투 조종사들의 공중 전투와 전술 임무 기동도 체험했습니다. TV조선 이태영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정민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달라진 법카 유형의 주어입니다. 네. 김동연 경기지사가 국감장에서 법인카드 의혹 관련한 발언을 했는데 그 내용을 얘기해 보자는 거죠? 네, 맞습니다. 먼저 지난 17일 김동연 지사의 발언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네. 취임하신 이후에 법카 사용이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자체 감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감사를 하고 수사 의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 100건까지 사적 사용이 의심이 된다. 그래서 업무상 횡령 배임으로 경찰청에 잘 보시면 정우택 의원은 이재명 대표나 부인 김혜경 씨를 특정하지 않았죠. 그런데 김 지사가 자신이 취임하기 전에 수사가 의뢰됐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문제가 된 경기도 법인카드의 사적 사용 의혹은 김혜경 씨가 관련된 의혹이라는 점을 사실상 확인했습니다. 친명계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백각 뒤집혔다고 하던데 김 지사가 상당히 곤란하겠어요. 네, 당연히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이 나섰겠죠. 당장 이 당에 대한 충성도가 없다거나 이제 김 지사를 제명하자는 등의 김 지사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친명계 지도부도 왜 굳이 불필요한 말을 했느냐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반면에 여당은 민주당 소속인 김 지사가 이재명 대표와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사적 사용 의혹을 공식 인정한 것이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민주당 출신인 김동연 경기지사가 이 발언으로 해서 또 다른 이재명 리스크를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오르게 한 셈인데 김 지사나 경기도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경기도는 국감 발언 바로 다음 날부터 연이틀 해명 자료를 냈습니다. 그 요지는 김 지사는 이 김혜경 씨를 언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면서 이 감사 대상은 김 씨의 수행 비서였던 5급 공무원 배모 씨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를 유용한 게 아니라는 말을 한 겁니다. 하지만 김 지사는 이미 지난해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시절이죠. 이 경기도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 문제가 명확하게 있다고 밝힌 적이 있는데 게다가 지난 19일 공익신고자인 전 경기도 공무원 조명현 씨가 경기지사 시절 이재명 대표가 샴푸를 사오라는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고 비용은 경기도가 처리했다는 사실까지 공개하면서 이 당무 복귀를 앞둔 이재명 대표 측도 곤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달라진 법카 유형의 주어에 대한 느낌표는 달라지지 않는 법카 사용처로 정리하겠습니다. 네. 경기도는 김혜경 씨의 비서 역할을 했던 배 씨가 이 법인카드를 유용한 것으로 의심된다라고 했죠. 하지만 공익제보자 조명현 씨는 경기도 법인카드로
매일 이재명 대표 부부를 위해서 샌드위치나 아니면 개인 식사는 물론 이 제수용품까지 구매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법인카드를 직접 결제하고 물건을 산 사람은 유용자로 몰아갈 수는 있어도 이 법인카드로 사들인 물건을 직접 사용한 사람은 바뀌지 않겠죠. 이 사용처를 따라가면 누가 유용했는지 답이 나올 겁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민주당 호남 의원들 삭발 이유는입니다. 지난 18일에 김원희, 소병철 의원이 전남 지역의 의대를 유치해야 한다면서 삭발을 했는데 요즘 들어서 호남 지역 출신 의원들의 삭발이 잦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 계산을 해보고 놀랐는데요. 올해 민주당 의원 중에 삭발한 사람이 모두 11명입니다. 모두 전남과 전북 지역 의원들인데요. 민주당 호남 지역 의원 27명 가운데 40%가 삭발을 한 겁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뭐 이유는 다 각양각색입니다. 먼저 이 완도가 지역구인 윤재갑 의원은 지난 3월이죠.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를 하면서 처음으로 삭발을 했습니다. 그 다음 날 이제 지난 4월에는 나주와 김제가 지역구인 신정훈, 이원택 의원이 양곡관리법 통과를 요구하면서 머리를 밀었고요. 9월에는 전북 지역 의원 7명이 새만금 예산 삭감에 반발하면서 단체 삭발식을 했습니다. 네. 의원들이 단체 삭발을 했는데 그 문제는 해결이 됐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아직까지 해결된 건 없습니다. 오히려 지역 이기주의로 이 지적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난 18일에 이 목포가 지역구인 김원희 의원과 순천이 지역구인 소병철 의원이 모두 자신의 지역구에 의대를 유치하겠다면서 대통령실과 국회 앞에서 따로따로 삭발을 했습니다. 이 의원들의 삭발에 지역 주민들도 들썩일 수밖에 없죠. 그렇다 보니까 지도부가 지역 이기주의 경계령을 내린 상황입니다. 네. 168석 거대 야당, 이 민주당 의원들이 개별 이슈로 삭발을 하는 거는 아무래도 총선 이유겠죠? 네, 맞습니다. 그 호남은 민주당 그 공천 경쟁이 본선만큼 치열한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난 총선에서 35%가 물갈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핵심 지지층을 잡기 위해서 성명성 경쟁을 벌이는 겁니다. 지금의 여당도 자유한국당 시절이었던 지난 2019년 조국 장관 사퇴를 요구하면서 의원 10여 명이 릴레이 삭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민주당의 반응은 어땠는지 먼저 들어보시죠. 관심을 극대화하기 위한 삭발 릴레이가 냉소를 극대화하는 길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삭발 순서대로 공천이 보장된다더라라는 웃지 못할 얘기들이 여야만 바뀌었지 비슷한 일이 항상 반복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주시죠. 네, 두 번째 물음표 민주당 호남 의원들 삭발 이유는에 대한 느낌표는 액션보다 입법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통상 삭발은 약자나 소수자들이 절박함을 호소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이 본연의 권한과 역할을 제쳐두고 삭발을 한다면 누가 공감할 수 있을까요? 네, 정민준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올 시즌 프로축구 돌풍의 팀 광주가 경기 막판 짜릿한 골을 만들어 선두 울산을 제압했습니다. 네, 프로농구 개막전에서는 SK가 정관장을 꺾고 지난 시즌 챔프전의 패배를 서력했습니다. 스포츠 소식은 이다솜 기자가 보도합니다. 0대0으로 맞선 후반 6분. 1대1 기회를 만든 광주 엄지성의 강력한 슈팅이 울산 골키퍼 조현우의 선방에 막힙니다. 후반 13분. 이번엔 광주가 선방으로 응수합니다. 울산 김영권의 되포할 중거리 슈팅을 골키퍼 이준이 동물적인 본능으로 막았습니다. 올 시즌 리그 1위와 3위 팀의 맞대결 접전은 후반 43분 균형이 깨졌습니다. 광주의 뒷심이 폭발했습니다. 이균의 그림 같은 패스를 이건희가 마무리하며 결승골을 터뜨립니다. 광주 선수단은 서로를 끌어안고 기뻐했고 경기는 광주의 1대0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올 시즌 승격대 3위로 파란을 일으킨 광주는 2위 포항을 승점 2점 차로 압박하며 구단 최초 아시아 챔피언스리그 진출 가능성을 높였습니다. SK 유니폼을 입은 오세근이 친정팀 정관장을 상대로 석점포를 쏘아올립니다.
오색은 더비로 기대감을 높였던 프로농구 개막전이었지만 경기를 지배한 건 SK의 외국인 선수 자밀 원이었습니다. 원희는 개인 최다인 46점을 몰아치는 엄청난 활약을 펼치며 팀 승리의 주역이 됐습니다. SK는 89대 74로 승리하며 지난 시즌 챔프전 패배를 서력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급격하게 추워진 날씨에 곳곳으로 때 아닌 겨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반짝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여 대비 잘 하셔야겠는데요. 내륙을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고 산지에는 얼음이 얼 수 있겠습니다. 다행히 낮부터는 추위가 풀리겠는데요. 큰 기온 변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동해안 지역의 대기가 건조한 데다 내일 이들 지역 바람도 강해서 불조심하셔야겠고요. 하늘은 맑거나 구름 많겠습니다. 밤사이 중부와 전라 내륙에 짙은 안개가 끼겠고 특히나 기온이 낮은 경기 북동부와 강원 지역은 도로 살얼음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6도, 춘천과 충주는 2도 예상되고요. 남부지방은 대구와 전주가 6도로 출발했다가 한낮에는 20도 안팎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내일까지 동해안에 너울성 파도가 밀려들겠고 동해 먼바다의 물결이 최대 3m로 높겠습니다. 다음 주는 이맘때 가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21일 토요일 뉴스 7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